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알아봅니다. 손직희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저희가 시장 쭉 정리하면서도 배센트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휴전 이야기 나온 것도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새벽에 그 중동 휴전 그 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 마크롱 대통령이 네. 그렇게 곧 이제 휴전 합의를 발표할 거다. 36시간 안에 나올 거란 얘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 그 CNN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 전시 내각이 원칙적으로 네. 그 하마스하고 휴전하는데 그 헤즈볼라하고 휴전하는데 합의를 결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유가도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조금 전 정례 브리핑에서 네. 상당한 진전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좀 그렇다. 약간의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4시쯤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 영내로 들어가서 또 공습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휴전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또 군사적인 압박은 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공습이 이루어진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네.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가 중동 사태 평화적 해결 추구 이런 언급을 또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그 기싸움이 치열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또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시그널일지 이런 부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애플 CEO 방중 얘기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좀 많은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인데요. 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서 그 암호화폐 이제 황금기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크죠.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트럼프도 후보 때인 지난 7월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도 처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의 그 대표적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그 공화당 소속 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인데 앞으로 20년 안에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축적해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의 한 5% 물량입니다. 네. 이 사람 얘기는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나서 이제 가치가 계속 키워져 왔어.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금을 시가로 처분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자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이게 한정돼 있고 채굴을 해서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그래서 비축하는 것이 국가 어떤 재정, 부채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요. 네. 그 국가 부채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 우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지금 월가의 그 암호화폐 옹호론자 얘기가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게 할 경우야 앞으로 재정적으로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장차 재정 건강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좀 다른 쪽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얘기 있습니까? 미국 싱크탱크 어틀랜틱 카운슬 간부 얘기가요. 네. 비트코인은 금하고 다르게 여전히 주식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당국이 만약에 비축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는 자칫 경제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플레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준이 이런 거 관련 작동 방식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연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관심이 주목되는 와중에 이렇게 비축을 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당연히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얘기가 이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사람 개인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비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간의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촉발돼서 비트코인 그 시장 가치가 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비축이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법적, 재정적 준비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 연준와의 협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빠르게 되기는 힘들 거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10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5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 사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화 부서 이제 수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 교수가 이 대수술 구상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군요. 올해 그 국가 간 불평등 연구 때문에 공동 수상했죠. 네. 사이먼 존슨 MIT 교수가 머스크의 그 연방정부 대수술 구상 이거는 비상식적이라고 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이제 정부 효율화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연방정부 예산이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머스크는 한 2조 달러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6조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장이라든가 의료보험 쪽에 해당이 돼 있고 재량으로 지출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건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재량 지출의 절반가량이 국방비로 쓰이기 때문에 국방비 감축은 공화당도 찬성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예산을 줄여봐야 많아야 한 8천억 달러 정도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네. 예산을 2조 달러 감축할 수 있다 장담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존슨 교수는 그동안에도 정부의 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예산 절약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됐다. 그만큼 예산 절감이 어렵다는 거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머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어떤 얘기 덧붙였습니까? 그래서 이 존슨 교수가 머스크가 분명히 매우 창의적인 인물인 건 나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아직 숫자 공부를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네. 정부 조직이라든가 예산을 주무르고 싶어 하겠지만 현재 법규상 미국 의회가 정부 예산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손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그리고 이제 특히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건드릴 경우에 초당적인 정치권 반발도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제 지지받은 표 중에서 메디케어하고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유권자 다수도 트럼프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예산에 손을 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뭐 세계적인 기업을 여러 개나 운영하는 CEO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보기에는 숫자를 아직 제대로 좀 모르는 걸로 보이나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팀쿡 애플 CEO의 트럼프 다루기 학습 열풍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 보도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뭐 열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 팀쿡 애플 CEO가 그 트럼프를 대하는 기술이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일기 때도 직접 전화하고 대부분은 보면 이제 그 큰 대기업들은 그 정부 담당하는 임원이라든가 이렇게 로비스트를 통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전화해가지고 막 트럼프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또 찬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널 분석은 특히 팀쿡 CEO가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면담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뭔가 하면은 트럼프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주제가 엉뚱한 분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단순한 수치를 딱 내세워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최대한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노하우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트럼프 이기니까 일기 때는 뭔가 수혜를 받았던 그런 예도 있습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네. 2019년 일기 때 중국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폰이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 팀쿡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은 삼성 같은 외국 경쟁사만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가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려면 다른 업체들도 좀 따라하고 벤치마킹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당시에 움직임이 있을 이제 것 같은데. 결국 아이폰 네. 포함한 전자제품은 이제 그 10% 관세에서 제외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관세 강도도 상당히 이제 느슨해졌다는 게 전화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쿡이 여기 대해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그 조립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철회를 했고 네. 트럼프가 이제 쿡하고 그때 오스틴 공장을 방문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일찌감치 트럼프한테 배팅을 해서 앞으로도 2기 행정부에서도 애플과의 관계는 잘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월가 CEO들이 쿡처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1기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갑자기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 얘기는 그 쿡 정도까지 가지는 힘들고, 그러니까 공화당 고위 당 공직자나 여당 정치인들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이렇게 좀 백악관에 조금씩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 CEO 올해 세 번째 방중에서 리창 총리 만났다 뭐 이런 소식도 예, 전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네. 뜬 걸 보니까요. 그래도 할 건 다 하네요. 그 중국 국제무역 공급망 진흥 박람회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여기 참석하는 길에 어제 리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세 차례 올 들어서 세 번째 만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람회도 갔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중국 협력사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말은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발언이 트럼프가 듣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교류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알겠습니다. 애플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 칩 네. 액트라고 하죠.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5억 달러 줄일 계획이다. 이게 사실 간밤에도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직접 보조금이 네. 85억 달러 정도로 예비 합의가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가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여기 지급하는 그 보조금 가운데 한 5억 달러 정도를 줄일 계획이라는 겁니다. 물론 네.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85억 달러면 지금 이 반도체 보조금으로는 단일 회사 기준 가장 큰 규모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인텔이 계획한 반도체 공장 투자 지원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원래 오하이오주에 내년 말까지 그 완공을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늦췄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실적이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네. 대규모 가문도 추진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인수 뭐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그 로이터가 전한 걸 보니까요, 인텔이 그 미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30억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게 있거든요. 체결할 예정인데 이게 영향을 준 것 같다. 인텔 쪽에서도 그게 영향을 좀 준 것 같다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뭐 다우에서도 빠지고 물론 그 그렇죠. 이후에 뭐 주가의 반등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위기로는 계속해서 좀 나왔던 상황인데요. 여기에 분석이 좀 여러 개가 덧붙여질 것 같네요. 뉴욕타임스 얘기는 네. 그 인텔이 기술 로드맵 같은 거,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회복을 못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퇴임을 앞두고 그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지금 막바지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TSMC 대만 66억 달러 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인텔이 조금 좀 그러면서 좀 약간 영향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조금 감축이 아예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건가요? 그래서 그 네. 미국 상무부도 네. 로이터가 논평 요청을 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행정부가 부채 6조 원 이상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 보도인데 임기 말인데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국무부가 지난주에 미국 네. 의회에 서신을 보냈는데요. 보면은 지금 미국이 지난 4월에 한 610억 달러 지원 패키지에 한 90억 달러 정도 차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가량인 46억 5천만 달러 탕감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네. 국무부가 이제 보낸 서한을 보면요, 부채 탕감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도울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뭐 G7, 나토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부채 탕감은 그러면 트럼프 2기 취임 전에 뭐 이렇게 하려는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석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상원을 아직까지 이제 다수당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당연히 공화당이 발끈합니다. 이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니까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빚은 미국 사람 부담으로 돌리는 것을 절대로 막겠다. 강제 표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 비승인 결의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데, 글쎄 어떤 진전이 있을지를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진보 성향의 한 의원 주도로 발의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차단 결의안이 있는데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됐다.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이 무소속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하죠. 지난주에 표결을 했는데요. 제적 100명 중 79명이 반대표. 그리고 찬성이 18명인데 찬성표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만 던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 굉장히 늘어나서 국제사회 비판이 크고 ICC가 지금 그 체포영장까지 발표를 했죠. 네타냐후 총리한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데 뭐 지금 샌더스 의원이 표결 전 발언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한다. 계속 무기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지도 흔들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의안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상하원 모두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과해도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 체포영장 발부한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이런 의사 발표입니다. 백악관 네. 국가안보위 대변인이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 절차상 오류를 깊이 우려한다고 하면서 파트너 국가들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모태가 로마 조약인데 서명을 했는데 해외에 미군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불순한 정치적 동기로 기소될 수 있다.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마스의 사령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함께 나간 거죠? 그 갈란트 전 네.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아. 사령관한테 동시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죠.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2기가 결정되고 나서 해리스 얘기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차기 행보로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나 봅니다. 미국 의회 매체 더힐 보도인데요. 네. 2028년에 이제 다음번 선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4년 공백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026년에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 지금 게리 뉴섬 민주당 소속이죠. 이 사람이 이미 2선이기 때문에 3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로 그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2기 후반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대항마로서 어떤 민주당의 아이콘으로서 이제 입지를 계속 이제 유권자들한테 기억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리스도 대선 패배 승복 연설하면서 네.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권 제도 의사를 강하게 시사를 한 상태입니다. 네. 2026년부터 그러면 28년까지 좀 후반에 자기 어떤 존재감을 좀 더 그렇죠. 내보이겠다. 그런 전망입니다. 네. 네. 캘리포니아하고는 좀 어떤 인연이 있다고요? 여기서 태어났고 검사, 주 법무장관, 그다음에 연방상원의원 다 여기서 해서 했죠. 네. 지난달 말에 그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이 그 LA 타임스하고 캘리포니아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46% 민주당원 그 지지자들은 72%가 다음번 주지사로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움직임이 별로 보도가 좀 근데 적은 것 전문가들 같은데. 얘기는 네. 일단 대선 패배를 복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졌던 그 힐러리도 그 네. 이듬해 회고록을 썼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선거에서 졌는지를 이렇게 복귀를 하고 이거를 일반 대중들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2대 부호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 초저가 공세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당국도 관리가 뭐 태만하다. 좀 이례적인 비판이라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두 번째 부자로 돼 있는데 생수업체, 농풀산 취한 그 작업체 중산산이죠. 이 사람이 지난주에 그 장시성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그 지금 뭐 핀도어라든가 테무 같은 초저가 전략이 아주 그 중국 그 가격 시스템을 다 망가뜨린다. 덧붙여서 특히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국을 비판한 게 참 이례적이거든요. 네. 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뭐 중국 관영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는데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도는 모양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국 기업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예전에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죠. 정말 마윈이 생각나네요. 예, 네네. 2020년 그 10월 공개 행사에서 금융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가 그 다음 달 예정됐던 게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되고 막 조사까지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가 나올지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스라엘 정부가 이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에 대한 광고와 구독 중단을 선언했다. 배경이 뭐죠? 하레츠는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매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그 평가를 인정받는데 광고하고 구독 중단을 결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하고 정부 유관 단체 근무자들도 일체 구독하지 말라 네.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통신장관이 전쟁 와중에 적을 지원하는 현실 절대로 용납하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 물론 있지만 국가 이익에 반하는 데 대한 그런 걸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정보의 자유도 있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 대해서 뭐 하레츠는 뭐 절대로 정부의 팸프레시로 변질되지 않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뭐 계속 그 비판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5월에도 그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알자지라 방송 사무실도 폐쇄를 한 적이 있죠. 네. 관련된 움직임도 새로운 내용도 전해주시고요. 오늘 국제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